옥스퍼드 대학 3층 강의실. 그날 세계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그곳이 단숨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다. 40년 경력 맥켄지 교수의 폭탄 선언에 각국 학생들이 들고 일어섰죠. 세계 공용어 영어, 5천년 역사의 한자, 섬세한 일본어, 그리고 조선의 한글. 전 세계 문자들의 운명을 건 자존심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반전이 터졌죠. 한글보다 더 뛰어난 문자가 있다는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6주 후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죠. 대체 한글에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제이든 파커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옥스퍼드에서 언어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죠. 문자에 대한 집착으로 전 세계 문자 체계를 탐구하는 게 제 전공이에요. 찬바람이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과 건물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 오후였습니다. 저는 3층 강의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어요. 오늘은 맥켄지 교수의 특별 세미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강의실 문을 열자 세계 각국에서 온 정예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어요. 중국 베이징대의 왕 리친, 프랑스 소르본의 클레어 디브아, 일본 도쿄대의 사쿠라 미야자키. 모두 자국 문자의 자부심을 온몸으로 뿜어내는 사람들이었죠. 로버트 맥켄지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회색 수염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어요. 40년간 세계 모든 문자를 연구해온 이 분야의 전설이었죠. 강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등을 곧게 펴며 교수의 첫 마디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저는 평생을 문자 연구에 바쳤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메웠어요. 그 모든 연구를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두 글자를 적었어요. 한글. 한글이 가장 우수한 문자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가슴을 두드렸어요. 대영 제국의 후예로서 산업혁명을 이끈 영국인으로서 이런 모독을 참을 수 없었죠. 제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교수님, 그 말씀은 너무 성급한 게 아닙니까? 영어는 현재 세계 공용어이며 과학과 기술, 외교의 언어입니다. 다른 학생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맥켄지 교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시죠. 6주 후 각자 자국 문자의 우수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십시오. 제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피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한 나라의 문자 따위가 대영 제국의 언어를 능가한다고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교수는 한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만든 표음문자라는 것,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것, 모음은 천지인 사상에 기반한다는 것까지.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집트 상형문자도 과학적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출신 왕 리친이 못 참겠다는 듯 끼어들었어요. 5천년 한자의 철학적 깊이를 거론했지만 교수는 차갑게 문해율 통계로 받아쳤습니다. 중국은 85%, 한국은 99%. 숫자 앞에서 5천년 역사도 무력했어요. 프랑스 출신 클레어도 라틴 문자의 세계적 영향력을 주장했지만 교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실제 입력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폰을 꺼냈어요. 뷰티풀을 치는데 9번의 터치가 필요했습니다. 에밀리가 아름답다를 쳐보니 10번이었어요. 하나 더 많긴 했지만 그녀는 중요한 차이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글은 들리는 소리 그대로 치면 되지만 영어는 철자를 외워야 한다는 것이었죠. 교수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뷰티풀을 칠 때 끝에 L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확실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실 항상 헷갈렸거든요. 자동 완성 기능이 없으면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영어와 라틴 문자의 역사, 세계 복음률, 문화적 영향력에 관한 자료들을 파헤쳤어요. 이번에야말로 한글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문자인지 증명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불안이 자라고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완벽한 발표 자료를 들고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영어의 세계적 영향력,
과학기술 분야의 독점적 지위, 인터넷 언어로서의 위상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저는 자신있게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영어 사용 인구 15억 명, 과학 논문의 98%,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본 언어라는 통계들을 쏟아냈어요.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력도 강조했습니다. 그때 맥켄지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영어에서 같은 철자인데 발음이 다른 단어들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다음 질문에 당황했어요. 왜 똑같은 철자가 네 가지 다른 소리로 발음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러프, 코프, 도우, 스루. 모두 다른 소리였죠. 한글은 보는 대로 읽고 듣는 대로 씁니다. 예외가 거의 없어요. 제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교수는 계속 공격해왔어요. 영국 아이들이 올바른 철자를 익히는데 평균 3년에서 4년이 걸리는 반면 한국 아이들은 23개월이면 한글을 완전히 익힌다는 통계였습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셰익스피어, 뉴턴, 다윈 등 영어로 쓰여진 위대한 작품들이 인류 문명을 이끌어왔다고 주장했어요. 교수가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것이 영어 문자 자체의 우수성인지 아니면 대영 제국의 힘인지 물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칠판에 적힌 통계들이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성인 문해율 79%, 영국은 더 낮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99% 이상의 문해율을 자랑했죠.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스마트폰으로 영어를 입력할 때마다 자동 완성에 의존하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도 복잡한 영어 단어 철자를 몇 번이나 틀렸는지, 비슷한 철자의 단어들을 늘 헷갈렸는지 생각해보니 부끄러웠어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과 속도라는 교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글은 그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유일한 문자라고 했어요. 저는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25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영어의 우수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발표 후 복도에서 에밀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괜찮냐고 물었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망했으니까요. 에밀리는 이건 영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글이 너무 잘 만들어진 거라고 위로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한국 편이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글이 영어보다 우수한 걸까? 하지만 자존심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는 각국 학생들이 자국 문자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문자들의 한계를 찾아 한글의 허점을 드러내려 했어요. 첫 번째는 일본의 사쿠라 미야자키였습니다. 그녀는 일본어가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조합해 사용한다고 설명했어요. 사쿠라는 우아한 글씨로 칠판에 벚꽃을 뜻하는 한자를 적었습니다. 이 한 글자 안에 벚꽃의 아름다움, 계절의 변화, 덧없음의 미학이 모두 담겨 있다고 했어요.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도 그 예술성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맥켄지 교수의 질문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려면 몇 개의 문자를 익혀야 하느냐는 것이었죠.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그리고 상용한자 2136자. 합계 2228자였습니다. 한글은 24자라는 교수의 말에 사쿠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다음은 태국 출신 학생이었습니다. 태국 문자의 성조 표현 능력을 자랑했지만 외국인 학습 난이도에서 걸렸어요. 캄보디아 출신 반소파는 크메르 문자의 복잡한 아름다움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문해율은 80% 수준이었어요. 문자가 아름답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교수의 지적이 따라왔습니다. 인도 출신 라지 파텔은 데바나가리 문자의 철학적 완결성을 강조했어요. 산스크리트어는 신의 언어라고 불리며 각 음소가 우주의 진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산스크리트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인구는 극히 적었어요. 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절망스러워졌습니다. 모든 문자가 한글 앞에서 무력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었어요.
중국의 왕리친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에밀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는 그녀의 말에 당연하다고 답했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에밀리는 한번 한글을 진짜로 배워볼 생각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정말로 배워보면 왜 모든 사람들이 한글을 칭찬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라고 왕리친이 남았다고 말했어요. 5천년 중국 문명의 한자가 한글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에밀리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이기고 지는 것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문자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인 한자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거든요. 다음 수업 시간 맥켄지 교수는 칠판에 여러 통계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문자의 실질적 효용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어요. 교수가 적은 숫자들을 보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해율 99.2%, 평균 학습 기간 23개월. 미국 기능적 문해율 79%, 평균 학습 기간 36개월. 더 충격적인 것은 디지털 통계였어요. 스마트폰 문자 입력 속도 테스트 결과 한글 평균 분당 67단어, 영어 평균 분당 41단어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폰을 만졌어요. 평소에도 타이핑할 때마다 자동 완성에 의존했는데 그게 영어의 한계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AI 음성인식 정확도였어요. 한글 95.2%, 영어 84.7%. 프랑스 출신 클레어가 반박했습니다. 그런 기술적 수치만으로 문자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교수는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고 답했습니다. 문자의 디지털 적합성은 더 이상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고요. 인류는 하루에 2.5퀸틸리온 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산한다고 했어요. 이 엄청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자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어요.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는 자부심, 대영 제국의 언어적 유산이라는 자부심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표정이 안 좋다는 교수의 질문에 괜찮다고 답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25년간 모국어로 사용해온 영어가 갑자기 불편하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마치 지금까지 불편한 신발을 신고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완벽한 신발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혼자 도서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노트북 키보드를 보니 갑자기 불편해 보였습니다. 뷰티풀을 치려면 9번의 타이핑, 복잡한 철자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한글은 정말 그렇게 효율적일까 싶어서 유튜브에서 한글 타이핑 영상을 찾아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입력하는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손가락이 춤추듯 움직이는데 길고 복잡한 문장이 순식간에 완성되었어요. 그때 에밀리가 다가왔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인다며 위로해줬어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평생 최고라고 믿어왔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에밀리는 이건 영어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한글이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문자가 왜 세계 공용어가 되지 못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언어의 확산은 문자의 우수성보다 정치적, 경제적 힘에 달려있다는 에밀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진짜 우수한 문자가 주목받기 시작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인 중국 한자만이 남아 있었어요. 5천년 문명의 깊이가 한글의 과학성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드디어 왕 리친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베이징대 출신의 한자 박사답게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섰어요. 한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라고 시작했습니다. 왕 리친이 칠판에 복잡하고 아름다운 한자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의 붓글씨 실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갑골문에서 시작해 금문, 예서, 해설을 거쳐 현재의 간체자까지 5천년 역사를 관통하며 살아 숨쉬는 철학이 바로 한자라고 설명했어요. 학생들이 감탄하며 바라봤습니다. 저도 한자의 예술적 아름다움에 압도당했어요. 좋다는 뜻의 한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여자와 아들을 합쳐 좋다는 뜻이 된다며 가정의 화목이 모든 좋음의 근본이라는 동양 철학이 담겨 있다고 했죠. 저는 속으로 환호했어요. 드디어 한글 따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문화적 깊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 리치는 계속해서 한자의 철학적 깊이를 설명했어요. 산, 물, 불처럼 사물의 모양을 직관적으로 형상화한 상형 문자의 특성, 그리고 그 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무한한 의미의 확장까지. 한자 하나하나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조상들의 지혜와 철학, 우주관이 모두 녹아있는 문화의 결정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왕 리친의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번엔 한글이 당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맥켄지 교수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훌륭한 발표였다고 하면서도 궁금한 게 있다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흘렀어요. 현재 중국의 문해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왕 리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약 85% 정도라고 답했지만 농촌 지역은 더 낮다고 인정해야 했어요. 교수가 칠판에 중국 농촌 문해율 70%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한자를 완전히 익히는데 얼마나 걸리냐는 추가 질문이 이어졌어요. 상용 한자 3,000자 정도를 익히는데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왕이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23개월이라는 교수의 말에 강의실이 얼어붙었어요. 5,000년 문명의 자부심이 숫자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맥켄지 교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디지털 시대의 한자 입력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요즘은 병음 입력이나 음성 인식을 사용한다고 왕이 답했지만 결국 로마자나 음성에 의존한다는 뜻이라는 교수의 지적에 할 말을 잃었어요. 한자 자체로는 직접 입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교수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아름다운 철학과 깊은 문화는 인정하지만 문자의 1차적 기능은 소통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배우기 어렵고 쓰기 복잡하고 디지털 환경에 부적합한 문자가 과연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왕 리친이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5,000년 제국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거였어요. 한자도 한글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왕 리친에게 다가갔어요. 괜찮냐고 물으니 저도 같은 기분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각자의 문자에 대한 자부심이 모두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왕 리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자는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문명 그 자체라고 효율성만으로 문자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한글의 약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미친 듯이 자료를 찾아 헤맸습니다.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체로키 문자. 도서관 열람실에서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다른 학생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세콰야라는 체로키족 족장이 1821년에 만든 음절 문자. 그런데 놀라운 건 세콰야가 문맹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문맹이 만든 문자가 3년 만에 부족 전체의 문맹률을 0%로 만들었다는 기록을 보고 저는 흥분해서 손이 떨렸어요. 한글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면서도 더 극적인 사연을 가진 문자를 찾은 거였습니다. 자료를 더 파보니 체로키 문자의 우수성이 명확했어요. 85개의 음절 기호로 체로키어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고 학습이 매우 쉬웠습니다. 1828년에는 체로키 피닉스라는 신문까지 발행되었어요. 이거다. 한글보다 먼저 만들어졌고 효과도 더 뛰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밤새 체로키 문자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을 능가하는 완벽한 반박 논리를 구성했어요. 다음 주 수업 시간, 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체로키 문자에 대해 소개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칠판에 체로키 문자를 적으며 설명했습니다. 1821년 문맹이었던 세콰야가 만든 이 문자는 단 3년 만에 체로키 부족 전체를 문맹에서 해방시켰다고 했어요.
학생들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한글이 1443년에 만들어졌다면 체로키 문자는 1821년이라고 강조했어요. 더 늦게 만들어졌지만 더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점점 흥분했어요. 무엇보다 이 문자는 서구 문명권에서 나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지만 결국 서구의 영역이라고요. 클레어 디브아가 박수를 쳤어요. 다른 유럽 출신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확신에 찼어요. 드디어 한글을 꺾을 무기를 찾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맥켄지 교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좋은 발표였다면서도 하나만 묻겠다고 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그 문자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현재 체로키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다가 마지막에 본 그 섬뜩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현재 체로키어 구사자 약 2,000명, 문자 해독 가능자 수백 명 이하. 문자의 우수성은 구조만으로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어야 해요. 맥켄지 교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분명 뛰어난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던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함께 사라졌어요. 반면 한글은 어떻습니까?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박물관에나 전시된 유물이었어요. 아무리 뛰어난 구조를 가져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글은 5억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 마지막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한글과 비슷한 우수성을 가졌지만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 문자였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문자의 진정한 가치는 구조적 우수성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킨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음 수업은 제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맥켄지 교수가 던진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한글은 왜 지금까지 살아남았을까요? 교수가 칠판에 연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부터 시작해서 조선 후기 한글 소설의 유행, 그리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조선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한글로 된 신문과 책들이 불태워졌고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금지되었죠.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영국이 다른 나라를 지배했을 때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숨어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슬라이드에는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산속 움막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습이었어요. 야학이라고 불렀죠. 목숨을 걸고 문자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제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문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해방 후에는 전국적인 문해 운동이 벌어졌어요. 한글을 모르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모든 국민이 나섰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나왔어요. 밤늦게 공장 한 구석에서 어른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배우고 70세 할머니도 50세 아저씨도 모두 한글을 배웠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문자를 배우기 위해 온 국민이 나서는 모습 말입니다. 그 결과 1970년대에 한국은 문해율 99%를 달성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맥켄지 교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제이든 학생, 이해되시나요? 한글이 살아남은 이유는 구조적 우수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체로키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문자라도 그것을 지킬 공동체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져요.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6.25 전쟁 중에도 사람들이 동굴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전쟁 중에도 가난 속에서도 사람들은 한글을 놓지 않았어요.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자에 대한 이런 애착과 투쟁 정신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자 자체를 기념하는 국경일이 있는 나라예요. 한글날이죠. 저는 놀랐어요. 문자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저는 문자를 단순한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사람들의 혼과 정체성이 깃든 살아있는 유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글에 대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지켜낸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에 감동받은 거였어요. 마지막 발표 주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6주 동안의 여정을 정리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글 학습 앱을 다운로드받아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놀라웠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자음을 하나씩 익히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과학적 문자였어요. 기역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 니은을 발음할 때 혀끝의 모양. 모든 것이 논리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조합의 원리였어요. 기역과 아가 만나면 가, 니은과 아가 만나면 나. 24개의 기본 글자로 무한한 조합이 가능했습니다. 정말 천재적이야.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영어의 복잡한 철자 규칙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어로 제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제이든 파커를 한글로. 처음으로 제 이름을 한글로 쓸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최종 발표 날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섰어요. 6주 전 저는 영어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칠판에 한글로 문장을 적었어요. 한글은 위대한 문자입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는 것을. 제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문자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문자죠. 저는 체로키 문자와의 비교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체로키 문자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킬 공동체가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졌어요. 한글은 달랐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전쟁 중에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왕 리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미래입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AI 시대의 한글은 최적의 문자입니다. 음성인식 정확도, 자연어 처리 성능, 디지털 입력 효율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에요. 클레어가 질문했습니다. 제이든, 그럼 영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영어도 훌륭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한글의 과학성을 보고 나니 문자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나은 것을 인정하는 것도 지혜죠. 맥켄지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이든 학생, 훌륭한 깨달음이군요.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으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6주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에밀리가 다가왔어요. 제이든 정말 많이 변했다. 응. 나도 놀라워. 이렇게 마음이 바뀔 줄 몰랐어. 한국에 가볼 생각은 없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가고 싶어. 한글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 그날 밤 저는 한국 교환학생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6개월 후 서울에서 한글을 배우며 살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렸어요. 서울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이 한글과의 새로운 만남이었어요. 지하철역 간판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기쁨, 스마트폰으로 한국어를 입력하며 느끼는 놀라운 속도감, 한국 친구들과 카톡으로 대화할 때의 즐거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을 때는 절로 고개가 숙여졌어요. 500년 전에 이런 과학적 문자를 만든 천재성도 놀랍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더 감동받았습니다. 한글 박물관에서 일제강점기 한글 수호운동 전시를 봤을 때는 울컥했어요. 주시경, 최연배 같은 한글 학자들이 목숨 걸고 우리 문자를 지켜낸 이야기를 보면서 문자에 대한 이런 숭고한 사랑을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한국 친구가 물었습니다. 제이든 한글 어때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완벽한 문자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처음엔 어땠어요? 솔직히 말하면 영국인의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글을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도 세종대왕께 감사해요. 지금 저는 한국어로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서툴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면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매일 새롭게 발견하고 있어요. 옥스퍼드에서 처음 들었던 맥켄지 교수의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됩니다. 한글이 가장 우수한 문자다. 그것은 단순히 구조적 우수성만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세종이 만들고 백성이 지키고 이제는 세계가 배우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 그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영국인인 제가 한글에 매료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글은 문자 그 이상의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과학성과 철학, 역사와 미래가 모두 담긴 인류의 보물이니까요. 6주 전 자존심으로 시작했던 도전이 이제는 평생의 배움이 되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저는 문자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한국과 한국인들의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아니, 디지털 시대에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요. 한글, 정말 위대한 문자입니다.